안녕하세요. 책으로 공부하는 미래 시청자 여러분. 저는 채널 운영자 신진상입니다. 오늘은 이제 부동산 트렌드 2022 대예측이라는 제목으로 동영상을 준비해 봤는데요. 부동산 트렌드 2022라는 아주 좋은 책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 책에 대해서 이제 좀 이야기를 나눠줘야 합니다. 그래서 저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책의 컨셉과 장점 이야기, 그리고 저자가 뽑은 이제 키워드 10, 올해 부동산 시장을 전망하는 키워드 10, 그리고 빅데이터를 통해서 살펴본 핫플레이스 5를 통해서 한국의 이제 부동산 시장을 한번 조망을 해보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사람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책 표지가 이제 부동산 트렌드 2022라고 돼 있어요. 예. 하버드 박사 김경민 교수의 부동산 투자 리포트인데 하버드에서 부동산 학과가 있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있습니다. 하버드에서 제가 얼마 전은 아니고 한 1년 전쯤에 하버드 대학교 부동산학과 히스패닉계인데 교수가 쓴 책 관련된 투자책을 보고서 부동산이 이제 학부는 아니라 박사과정에 포함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김경민 교수는 이제 서울대학교 지리학 학사, 그리고 UC 버클리에서 정보시스템 석사, 그리고 하버드에서 바로 이거예요. 도시계획 부동산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리고 현재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서울대학교는 환경대학원이 옛날 학부에 있다가 대학원으로 옮겨서 지금 대학원에만 있죠. 그래서 거기서 도시계획 전공 교수로 재직 중이다. 그래서 이 김경민 교수가 되게 유명한 분이고 유튜브도 하시더라고요. 하박으로 통하던데. 예,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빅데이터로 부동산 시장을 해부한 이 시리즈 부동산 메가트렌드 2020 용산국제업무지구의 혁신을 파산을 위해서 예견한 도시개발 길을 잃다, 이렇게 좀 약간 정부의 비판적인, 그리고 이 책에서도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부동산 투자나 부동산 쪽에 관련된 분들은 현 정권에 대해서 대단히 비판적이시고, 약간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현 정권에 대해서 우호적인 그런 성향이 있는데 이분도 좀 굉장히 비판적이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김경임 교수는 굉장히 유명한 하박으로 유명하신, 그렇죠. 그리고 각종 TV에서도 많이 보고, 저도 이제 유튜브 채널을 보고 알게 돼서 이 책을 이제 빌려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컨셉은 부동산의 메가 트렌드와 이제 미시 트렌드, 거시 트렌드와 이제 메가 트렌드를 빅데이터를 활용해 동시에, 이제 저는 부동산이 메가 트렌드라는 건 결국에 정부의 정책 같은 것, 그리고 정부의 개발 이슈 이런 것들이겠고요. 미시 트렌드는 사람들의 심리, 사람들이 어떤 여기 보면 이제 이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뭐 서울의 그쪽에 뭐 낙원동이나 인사동 그쪽이 아니라 이제 근처에 익선동 상가를 보여주는 건데, 이런 것들은 이제 미시 트렌드라고 할 수 있죠. 그런 것들을 빅데이터로 활용해 동시에 전망한 책으로 제가 재미있고요. 그래서 장점은 이제 세 가지로 제가 뽑았습니다. 이제 부동산을 이제 경제와 또 기술, 프롭테크라고 하죠. 예. 프로퍼티 테크놀로지라고 할 수 있는 프로테크 기술과 연결했다는 점, 그리고 이슈를 냉정하게 전문가적으로 분석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부동산 흐름을 읽는 눈을 키우기에 부동산은 되게 중요하다 생각해요. 저도 이제 투자 자산 관리사고, 이제 저는 이제 주식 부동산을 보다는 저는 주식이나 어떤 금융 상품에 더 관심이 있긴 하지만 관심을 가져야 돼요.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뭐 선물 옵션이나 그리고 파생 상품이나 비트코인도 다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런 눈을 키우는데 되게 적당한, 그렇죠. 책이라 고요. 10대 키워드는 이거예요. 첫 번째 키워드는 플랫폼이 이제 도시를 바꾸다는 거죠. 부동산에 이제 이분이 뽑은 인스타그램이 도시를 뒤바꾼다는 거니까, 지금 완전히 인스타그램이, 저는 얼마 전에 페북이 그렇게 주가가 폭락한 걸 이유를 알 수 없겠는데, 페북은 이 사용자만 페북만 228억이고 왓츠앱이랑 인스타그램까지 치면 어마어마한, 그쵸. 전 세계 뭐 동남아 국가들은요, 그러니까 지금 뭐 거의 페북을 뭐 베트남이라든지 필리핀 뭐 그리고 뭐 미얀마 같은 나라도 전 국민이 사용하고 있는 게, 그러니까 중국 빼놓고는 거의 SNS는 페북이 다 장악한, 사실 뭐 그렇죠. 물론 우리는 카카오톡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도 굉장히 페북이 강한 나라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다 페북에다 글을 올리잖아요. 그런데 좀
주식이 좀 폭락했던 게 이유가 설명이 안 되는데 인스타그램이 도시를 뒤바꾼다고 그래서 인스타그램에 찍기 좋은 곳으로 그쵸 도시가 바뀌고 있다는 게 플랫폼 도시를 바꾸다는 여기서 플랫폼은 인스타그램이랑 즉 이제 페이스북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확실히 인스타그램에 이제 폼이 나야 그쵸 예. 그런 사진을 제공하는 공간이 그쵸 예 바로 혁신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플랫폼이 도시를 바꾸는 그쵸? 온라인이 오프라인을 그쵸 예. 움직이고 있는 거죠. 예. 저는 이제 인스타그램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게 첫 번째 키워드. 첫 번째 키워드는 줄줄이 무너지는 오프라인 쇼핑몰의 강자. 코로나 때문에 제가 이제 저도 기사를 봤는데 니만 마커스라는 이 럭셔리 백화점이 있었다고 하는데 1907년이니까요. 100년 이상 설립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망했죠. 예. 그러니까 이게 니만 마커스라든지 그리고 저 맨해튼의 그 중심가에 자리하고 있던 메이시스 백화점인가요? 거기도 그치 코로나 때문에 휘청됐던 것 같고, 예. 그러니까 지금 미국 내 백화점 점포수로 출범이 완전히 수직으로 아니 수직이 아니라 직각으로 그러니까 아니 수직 그러니까 비례 그러니까 그냥 정비례에서 반비례 관계로 할 수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예. 몇 함수를 보여주고 있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점포수가. 예. 매출도 2000년대 초반에 최정점 찍고 나서는 지금까지 거의 뭐 한 반토막 나 있다고 할 수 있고요. 예,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일본 역시 폐업하는 백화점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오누마 백화점은 무려 일본은 역사가 320년 된 백화점이 다 있네요. 예. 에도 시대 때도 백화점이 있었던 얘기인데 조금 이해가 안 되네요. 그리고 세이브 백화점이 일본에 뭐 야구단도 있지만 유명한 소고의 세이브 백화점을 비롯해서 토쿄의 세가 사기하라, 고베 토쿄렌즈 등도 일본 매장들을 정리하며 폐업 확률에 예. 지금 이게 두 번째 이제 키워드고요. 예, 세 번째 키워드는요. 코로나 때문에 그렇고 온라인이 너무 강해서 그런 거예요. 물류 부동산에 주목하라. 배송이 생명인 유리테일 시대라고 해서 이 책에 보면은 첫째, 온라인 거래가 한승화되는 것과 달리 오프라인 리테일 시장은 매우 빠른 속도로 위축되고 있다. 둘째, 온라인 거래 증가에 따른 배송 수요를 소화하기 위해 창고 및 물류업의 중요성이 점차 부과되고 있다. 이게 물류 부동산에 주목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아마존의 초대형 물류센터 그래서 아마존은 제가 볼 때 아마존은 며칠 전에 또 주가가 엄청나게 폭등했지만 굉장히 많은 인력이 16만 명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직원들이. 그래서 그래서 공간도 필요하고 그리고 뭐 항공기만 해도 70대가 넘잖아요. 예, 그만큼 돈을 벌어들이고 미국 사람들이 돈을 많이 쓰지만요. 예, 그런 문제점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류창고가 이제 결국 도시 속으로 다시 들어오는 그런 시대가 됐다. 그래서 이제 보면 이제 여기 이제 지도를 보니까 이제 쿠팡이라든지 그쵸 뭐 이제 이런 업체들이 그쵸 도시 근처에 쿠팡 이 전형적인 케이스지만 이제 그리고 물류 부동산을 투자하는 리츠에도 좀 주목을 하라는 게 저자의 어떤 주문이고요. 그다음에 MZ 세대가 이제 부동산에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해서 MZ 세대의 부동산이 이제 이들을 트렌드 세터라고 하는데 MZ 세대는 정확히는 이제 밀레니얼 세대는 81년부터 96년 세대, 97년 이후부터 2012년까지.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베이비 부모는 이게 베이비 부모보다 MZ 세대가 많다고 하는 것은 MZ 세대가 너무 길게 81년부터 2012년까지니까 31년이니까 베이비 부모랑 X세대를 합친 거나 다름없죠. 베이비 부모 세대는 55년부터 63년, 4년까지인가 그렇죠? 예, 65년까지인가요? 예. 이제 그 다음에 X세대가 66년부터 65, 그 다음에 이제 80년까지인가 그런데 이걸 합친 것보다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숫자가 더 많을 수밖에 없죠. MZ세대는 너무 광범위한 개념이기 때문에 저는 MZ세대는 말로 하기에는 1980년생이랑 어떻게 2012년생이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예. 그리고 MZ세대는 이제 세대 자체가 플랫폼이다. 그리고 이제 뭐 이런 특징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젊은 세대라 SNS랑 이제 그쵸? 예,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쌍방향으로 그쵸? 변화를 이끌어내는
존재로 이제 이렇게 것이 그러니까 일반 경제책, 일반 유통 물류책을 읽는 느낌도 들어요. 예, 그래서 MZ 세대가 SNS 소통하는 방식의 특징적인 것이기 때문에 해시태그, 예, 그 다음에 가성비 그리고 플렉스 그리고 예, 파타고니아라는 이런 특징들 친환경이랑 그리고 특히 저는 MZ 세대 특히 Z 세대로 갈수록 그쵸 사람보다 오히려 동물을 더 좋아하는 게 아닌가 반려견이라든지 반려묘라든지 예 뭐 그래서 제가 보니까 뭐 이런 이제 저자 양력에 보면 이런 것도 있더라고 스라의 이묘를 키우고 있다 뭐 이렇게 예, 이런 게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환경에 관심이 더 많은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들은 상품이 아닌 경험을 구매한다는 것들. 그래서 근데 이게 부동산이라 무슨 그래서 차별적인 경험 공간을 제공해야 이제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서 그쵸 경험을 제공할 수 있어야 그쵸 그래서 저는 가상현실이 또 부동산이랑 연결이 되고 이런 것들이 그쵸 예, 저 뭐랄까 좀 시장을 키울 수 있는 길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멋지게 가상현실로 그 아파트 그걸 보여준다면은 예 진짜 이런 아파트라든지 뭐 상가라든지 이런 구입하고 싶은 마음이 더 생기지 않겠나 생각도 들고요. 예. 그리고 다섯 번째 키워드 디지털화의 반란이라고 제가 표현했는데요. 오프라인 공간으로 내려오는 플랫폼입니다. 오프라인 부동산은 죽지 않았다. 그러니까 부동산은 죽을 수밖에 죽지 않죠. 왜냐? 부동산은 이제 살기는 아무리 가상현실에 살아도 메타버스에 살아도 몸은 결국 그렇죠? 어떤 집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 부동산은 결국 망할 수가 없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증거는 아마존이 오프라인 서점을 진출했어요. 꽤 됐어요. 2014년이니까 아마존 북스라든지 그리고 아마존 고는 유명한 매장이죠. 직원 하나도 없는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프라인 매장 왜 이들이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시작해서 오프라인까지 다 먹겠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홀푸즈 마켓 인수했던 걸 그게 137억 달러니까 예, 약 15조 원 정도의 15조 3천억 원 정도의 인수를 했었고요. 예. 그래서 어, 이제 대표적으로 아마존이지만 그렇게 온라인으로 내려오고 있는 것이 디지털화의 반란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메타버스는 이제 뭐 너무 유명해서 제가 이제 사실은 이 관련된 책도 메타버스 NFT 관련된 책도 제가 지금 조만간 이제 나올 예정인데 이제 뭐 여기 보니까 제페토가 참 잘 만들어요. 블랙핑크 아바타를 가지고 이게 4,500만 명이 사인회에 모였더라고요. 예, 어마어마했었죠. 그리고 이제 순천향대는 여기서 보니까 메타버스 이용해서 입학식도 하고 했던 것 같은데, 예. 근데 어, 이제 직방이라고 그 유명한 그쵸 부동산 그쵸 직접 저거 하는 그쵸 직방은 오프라인 사무실을 없애고 디지털 세상의 오피스를 활용하는 파격적인 방식으로 직원들의 비대면 근무를 장려하고 있다. 메타버스가 이제 부동산으로 들어오는 거죠. 예. 근데 이분은 그렇다고 디센트럴랜드나 어스티 같은 데서 가상의 부동산을 사고 파는 것은 그게 그렇게 일시적인 유행으로 끝나지 그쵸 오프라인처럼 부동산은 진짜 실물이죠. 그쵸 먹는 것과 부동산은 그쵸 그쵸 예를 들어서 그건 있을 수 있어요. 의식주에서 의은 그 아바타에게 더 많은 돈을 꾸밀 수도 있어요. 아바타한테 구찌 핸드폰 끼치고 자기는 집에서 가만히 있을 수도 있겠지만 먹는 거랑 그쵸 사는 거야. 그거는 진짜 오프라인에 투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특징이 있는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 왜 진보 정권에서 집값이 오를까? 저는 그런 생각을 노무현 정권 때도 많이 올랐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문재인 정권은 지금 현재 굉장히 정권 심판론이 힘을 얻고 있어서 저는 글쎄 정권이 교체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이유라면 이거죠, 그렇죠? 집값이 오른 것이 결국에 이제 문제인데, 근데 이분은 사실은 그 징후는 2016년 그렇죠? 예, 박근혜 정부 말기 때서부터 좀 나타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롯이 그것이 다 진보 정권의 문제는 아니지만 여하튼 그렇죠, 지나친 규제와 그리고 어떤 잘못된 임대차 3법 같이 그쵸 예, 이런 잘못된 어떤 법들이 그쵸 예, 정확히 쉽게 말하면 전월세 폭등을 일으키고 그것이 연달아 집값까지 오르게 했던 주범이 됐다는 점에서 정권의 정책의 잘못을 지적을 하시는 분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전반적으로 근데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좀 왜냐하면 이명박근혜 정부 초기 때까지 이명박 정부 때는 내내 집값이 낮았고 그렇게 보면 이제 오히려 보수 정권 때는 집값이 잡히고 그게 수요와 공급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냥 약간 운적인 측면도 있는 것도 같고요. 예. 왜냐면 그게 부동산이라는 게 바로
어떤 5년 내에 어떤 결과물이 나오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진보 정권, 보수 정권이 열어놓으면은 그쵸? 예, 그게 당장 집값이 올라가지 않더라도 5년쯤 뒤에 올라가게 돼 있는 거고 진보 정권은 그걸 잡으려고 하는데 바로 잡히진 않으니까 5년쯤 지나서 그럼 그때쯤 또 정권이 바뀌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그 보수 정권이 그쵸? 예, 집값을 내린 것처럼 보이고 그런 일이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도 들고요. 저는 이게 꼭 진보 정권만의 문제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왜 사람들이 새 집을 선호할까? 이 문제. 저도 예, 저도 고가주택의 세정이라고 해서 고가주택은 더 이상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이거예요. 아까 3프로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2008년에 이제 제정된 그 소득세 구간으로서 1억 그죠 10억 이상으로 45%를 때리는 이제 소득세율이 근데 지금은 10억 이상 버는 사람이 훨씬 더 많잖아요. 왜냐하면 또 물가 상승률 계산하면은 그죠 그때 10억은 지금의 한 7억 정도나 될까요? 이제 그 정도밖에 안 될 텐데, 그죠? 7억이나 8억 정도인데, 그걸 생각하면은 좀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지금도 우리나라의 집값의 고가의 기준은 15억이란 말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도 운동을 하면서 독립무부터 시작해서 무학재까지 왔는데, 거기 신축 아파트 중에 15억, 그러니까 30평대를 기준으로 했을 때 15억 이하 아파트는 하나도 없었어요. 예. 15억은 강북에서도 흔한 아파트가 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그 LTV 기준이나 이런 것들 얘기할 때 30억 정도로 이제 상향이 돼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어 서민주택은 완전히 이제 6억 원 이하 주택이란 건 일단 서울에는 없는 것 같고요. 그렇죠. 아주 오래된 어떤 빌라라든지 이런 거 말고는 예, 그 다음에 이제 왜 새 집을 선호할까라는 이것들을 생각을 해보면요. 새 집이 신축과 구축 아파트 새 집에 대한 뜨거운 열망이 점점 더 커진 것 같다. 그래서 이분은 프리미엄을 한 15%를 보는데 신축 아파트라는 프리미엄이 근데 신축도 지나고 보면 다 구축되잖아요. 근데 저도 구축에 살아보니까 새 집에 살고 싶더라고요. 저는 약간 동네를 멀리 가더라도 좀 신축 아파트에 살아보고 싶은 게 사실은 제 꿈이건데 그 저마다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예, 저희 많은 다른 생각인 것 같은데.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구축이라도 좋으니 강남에 살고 싶다. 이게 사람 심리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 새 집을 선호한 것은 그쵸 전반적으로 조금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편해요. 그쵸 예, 원래 엘리베이터도 그렇고 집에 뭐 그죠 예, 여러 가지 구성이나 이제 집도 어떤 공간 활용하는 것도 그렇고 예, 신축 프리미엄이 치솟는 이유는 이렇게 보는 거죠. 신축 아파트 프리미엄이 높아지면 자연히 구축 아파트 가격에도 영향이 간다. 신축 아파트는 시장의 전반적인 가격 상승의 요인이 되며 구축 아파트의 가격도 오르게 된다. 프리미엄이 높아져 신축 아파트를 매입하지 못하게 된 사람들이 구축 시장으로 옮겨감으로써 구매 아파트의 가격도 구축 아파트의 가격도 높아지기 때문이다. 결국 가격 안정화를 위해서는 적절한 수준의 공급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 예. 그 다음에 9번째 키워드는요. 코로나인데도 건물주는 조물주 다음일까라는 거. 심각한 것 같아요. 예. 근데 꼬마 상가는 예. 저는 여기 이 책에서 보면 예, 꼬마 상가 꼬마 지금 없어도 못 판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도 꼬마 빌딩이 이렇게 품기를 사람들이 꼬마 빌딩을 사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자기 돈 10억에다가 여기는 LTV 제한 같은 게 없으니까 나머지 90억 저 이제 은행 빌려가지고 100억짜리 건물 사가지고 과연 수익률이 나올까? 지금 지나가면요 자영업은 완전히 망하는 그냥 대한민국의 자영업은 다 절망적으로 저는 제가 볼 때 정권의 유지가 쉽지 않을 거라고 보는 이유가 집값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 많은 자영업자들이 그쵸 이를 갈고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여하튼 꼬마 빌딩이 품귀 현상은 저는 이게 약간 이해가 안 돼요. 코로나인데도 건물주는 여전히 조물주 다음일까라는 그쵸 제가 이렇게 제목을 달아왔는데 그래서 예, 이 공실률을 생각하면은요 저는 글쎄요 예 글쎄 조금 저는 물론 이 부분은 예, 이제 또 그런 비슷한 생각 강남의 꼬마 빌딩이 그쵸 양날의 칼이 되는 그쵸 예, 시점이 온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예. 현재 꼬마 빌딩 수익률은 시중에 저축은행 예금이자 비슷한 아니 그럼 그 돈을 가지고 저축은행에 그쵸 예 맡기는 게 낫지 그 앞 건물 사가지고 그쵸 예그 글쎄요 나중에 바뀔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여하튼간 지금은 정말 코로나 때문에 건물주의 인기가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제 거시적인 측면에서 인플레이션과 이자율은 예, 집값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저자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당연히 그쵸 집값을 올리는 비율이고 저거 이자율은 당연히 그쵸 집값을 내리는 쪽으로 작용을 하는데요. 이자율이 지금 0.75%에서 1%로 올라갔잖아요. 예, 그러니까
점점 더 올라갈수록 결국 그쵸 집값은 잡혀질 것이다. 이게 이런 것들을 빅데이터로 해서 사사분면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ABC들에서 집값이 어느 쪽에 위치할 것인가를 잘 묘사를 잘 그려놨어요. 그래서 도움이 많이 됐던 거예요. 제가 마지막으로 빅데이터가 뽑는 성수낙낙이라고 그렇죠. 제가 예전에 살던 집에 그쵸 그쪽이 성수동 근처라 보니까 성수동이 정말 발전하고 있다는 걸 내가 느꼈는데 여기 보니까 사진들만 보고도 그 사이에 우리가 이제 이사 온 지가 몇 년이 됐는데 더 느껴지겠더라고요. 성수낙낙 한양대까지 껴가지고 그쵸 왕십리까지 해서 전반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그쵸 여기 이런 데다 그쵸 꼬마 상가를 그쵸 한다면 강남보다 아직은 싸잖아요. 그쵸 예. 재밌는 게 강남 서초 다음에 송파가 아니고요. 강남 서초 다음에 30억짜리 아파트가 많은 지역이 3위가 용산이고 4위가 성수더라고요. 성동이더라고요. 예, 강남 서초 송파가 아니라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태극당 빵집. 태극당 빵이 먹고 싶어지는데 이게 원조가 저거더라고요. 이제 을지로와 이제 동국대학 쪽에 있다고 하던데요. 이제 을지로점에도 있습니다. 을지로 빵 이제 서점에 가면 있던데 태극당이 중심으로 해서 여기 을지와 이제 충무 상권도 이제 주목해 보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용산이죠. 용산. 예. 하이브도 보니까 용산에 있는 것 같은데요. 보니까 뭐 그쵸. 예. 그다음에 용산은 제가 볼 때 용산 허창공원이랑 용산공원 이제 이거뿐만 아니라 사람 살기 정말 좋은 그러니까 이제 미군 기지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는 용산에 일본군이 주둔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를 미군이 차지하고 있었던 건데 대한민국의 중심이잖아요. 예, 결국 용산이 그쵸 한강을 끼고 있고 그래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예, 근데 얼마 전에 이태원에 갔었는데 보니까 경리단길은 예전만 못하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여기 책에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경리단길이 예전만 못하게 되고 그래서 대신 익선동이 뜬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다음 네 번째가 이거는 조금 의외에 적었는데 제가 이 동네에 살아봐가지고 예, 잘 알고 있는데 제가 영등포 물레동 쪽에 영등포의 재발견이라고 해서 예, 물레동의 그 공구상가 이런 데들이 그저 카페나 예술인가의 그 어떤 창작소로 바뀌어가지고 굉장히 그래서 물레동도 발전하고 있다니까. 제가 어렸을 때 살던 제가 신도림동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학교가 영등포의 물레동 쪽에 있었기 때문에 옛날 생각 나네요. 번째 마지막이 이게 뭐냐면요. 예, 서울에서 다 서울이라는 특징이 있는데 주목해야 될 게. 그다음 마지막이 다섯 번째가 양재천입니다. 양재천의 카페 거리들. 강남 서초는 발달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면 이제 친환경 쪽으로 신분당성을 따라 가지고 업그레이드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양재천 쪽은 여기 이런 데는 이미 반영이 돼서 가격이 굉장히 높아졌을 거예요. 예,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앞서 언급한 단독 다가구 거래량 분석과 MZ세대 통신 분석과 결과를 종합해서 볼 때 중단기적으로 가장 눈여겨봐야 할 지역은 성수 클러스터와 을지 충무 클러스터다. 이런 게 이제 저자의 결론. 제가 평가를 하자면은 부동산 책은 이제 임장만 강조하고 개인적 체험만 잔뜩 들어있는데 이 책은 정말 전문적인 하버드 박사다운 뭔가의 시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빅데이터와 도시 공간이라는 거시적 관점에서 도시 공간을 설계했죠. 계획을 하는 관점에서 이제 공부를 해볼 만한 어떤 영역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미래의 부동산 투자는 어떤 방향으로 갈지를 예측해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책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제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